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다 힘에 대해서 배우고 왔어. 중학교 때 힘이 뭐라고 배웠어? 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이 뭐라고 중학교 1학년 때 하은아 지금 막 배웠을 텐데 학교에서 힘은 물체, 그쵸,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뭘 변화시키는 걸까? 힘이 주원아 배웠잖아. 힘은 그쵸. 자, 힘은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래서 모양이 바뀐다는 거 뭐 차력이 찌그러져. 찌그러진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힘주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운동 상태가 뭘까? 사실은 상태는 물질의 상태도 있는데 우리 운동 상태라고 얘기하잖아. 운동 상태는요, 여러분들 어떤 물체의 운동을 보면 사실은 물체의 운동성은 둘로 나누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 계속 그 자리에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정지된 물체라고 불러. 근데 시간이 지나면 A라고 하는 물체가 10m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와. 그러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물체를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하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정지되어 있는지 운동하고 있는지가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정상이면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상한 아이만 아니면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가 엄청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면 움직이는 물체는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향을 갖습니다. 그쵸? 움직이는 물체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향이라는 걸 갖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10m를 지나가는데 10m를 1초 만에 가는 애도 있고 10초 만에 가는 애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물체는 뭐가 다른 거냐면 빠르기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지된 물체와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홍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빠방.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 빠방. 이걸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이걸 운동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힘이라는 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야. 그래서 힘의 핵심은 뭐라고? 변화시키는 능력이야. 근데 뭘 변화시킨다고?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 그러니까 애가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위로 가. 방향이 바뀌었지. 힘 받은 거야, 그 순간. 물체가 가다가 속력이요 2였는데 갑자기 속력이 3대. 속력, 빠르기가 바뀌었죠. 이것도 힘 받아야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힘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고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모양이 바뀌어? 빠르기가 바뀌어? 방향이 바뀌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빠르기와 방향을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걸 합해서 그냥 우리는 운동 상태야 라고 얘기한다고. 이러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내가 힘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이게 안 주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얘를 힘을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는 내 손이 얼마나 떨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힘을 받은 얘가 나 때문에 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맞아?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반드시 이게 변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물체는 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칠판을 밀 때 칠판은 모양도 안 바뀌어. 운동 상태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라. 그랬을 때 변화가 많으면 이 새끼 힘 많이 받았네. 변화가 조금 있으면 힘 조금 받았네. 변한 게 없으면 힘 안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되겠어? 물리는 대단히 심플합니다.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조건에 부합하는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가는데 선생님 얘가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고체였거든요. 근데 이만큼 가면서 녹아서 액체됐어요. 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건 물질의 상태 변화인 거죠. 그건 힘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열 때문이에요. 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되겠어? 실제로 힘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물체의 모양과 빠방이다. 그거 말고 애새끼가 고체였다가 액체가 되냐? 상관없어요. 그럼 화학식을 하시면 돼요. 사각형이 동그라미 됐어요. 상관없어요. 됐어요? 이런 것도 상관없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그게 힘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 정체는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구나. 그러면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정확하게 측정하고 나타내야죠. 그래야 서로 얘기할 수 있죠. 됐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을요. 우리는 표현할 거잖아요. 됐어? 힘의 크기는 뭘로 재야지? 힘의 크기를 재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하은아, 뭘로 잰다고 했다? 용수철저울이요. 됐어? 용수철저울의 늘어난 길이가 바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됐어? 수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용수철저울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힘의 크기를 측정하면 되고요. 그렇게 측정된 힘을 나타낼 건데 하나의 힘이 사실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중학교 때 소리도 소리에 3요소가 있었죠. 소리의 높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맵시 이것처럼 하나의 힘도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 세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하나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힘을 주냐 여기다가 힘을 주냐 그랬을 때 이 물체에 나타난 결과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요? 자, 이 병의 위에다가 힘을 주면 얘는 이 힘 때문에 뭐하니? 쓰러져. 맞지? 근데 가운데다가 힘을 주면 얘는 뭐하니? 쓰러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잖아.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죠. 그러면 똑같이 10N의 힘을 주더라도 힘을 어느 지점에 줬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죠. 됐어? 그래서 힘의 3요소 중에서 힘을 준 지점, 힘을 받은 지점 그걸 우리 뭐라 그러니? 그걸 작용점이야 라고 해서 작용점은 항상 힘을 받은 지점을 얘기한다. 지점을 얘기해. 그리고 힘을요 내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10N의 힘을 주니까 이 힘 때문에 얘는 앞으로 갔어. 근데 여기다가 10N의 힘을 주면 얘는 뒤로 가잖아. 방향이 다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힘을 나타내는 건 힘의 방향이 중요하구나. 방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힘의 방향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당연히 힘의 크기가 중요해요. 똑같은 방향으로 10N의 힘을 주더라도 10N의 힘을 주면 이만큼 가. 근데 10N이 아니고 100N의 힘을 주면 더 많이 가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사실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힘을 주는 지점 작용점과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 이 세 가지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힘을 표현하는데 그때마다 A라는 힘의 작용점은 어디고 방향은 어디고 크기는 얼마인지 이걸 일일이 쓰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간단한 기호가 있지. 그 기호가 뭐니? 힘을 나타내는 기호가 중학교 1학년 다녔잖아. 힘을 나타내는 간단한 기호가 뭐게? 화살표. 되겠어? 화살표를 힘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기호라고 하고요. 단순한 이 하나의 화살표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요. 화살표의 방향이 지금 힘을 주고 있는 힘의 방향을 얘기하죠.
이렇게 차이 있게 그려야 돼? 사실은 화살표의 길이입니다. 됐어?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서 10N보다는 20N이 2배 길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10N짜리 화살표가 1cm로 표현하면 20N의 힘은 2cm의 화살표로 표현하면 되지. 꼬맹아, 이쪽으로 앉아. 너 거기서 안 보이지 않아? 아니면 절로 가든지. 너무 힘들게 보잖아. 자, 그런가 하면 힘을 준 지점이 작용점이라고 그랬는데 그 작용점은 어떻게 표현해? 바로 요게 작용점을 나타내. 너네 알아?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이 칠판을 손으로 칠 거야. 칠판을 손으로 칠 거야.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 이거와 됐어? 칠판이 손을 10N의 힘으로 쳤다. 전혀 다른 힘이지? 이걸 화살표로 그려서 나타내봐. 이 3요소가 잘 표현되게 이 그림에다가 화살표를 표현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 힘 F1, 두 번째 힘 F2를 이 그림에다가 화살표를 이용해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처음에 제대로 그리는 애를 한 명도 못 봤어요. 너랑 나랑 그림이 똑같구나. 그림 그려놓고 F1, F2 표시를 해보세요. 어떤 게 F1이고 F2인지 보게요. 지금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처음에 제대로 그린 애들을 하나도 못 봤고요. 선생님은 이제 영가 물리 선생님인데 우리 영가반 아이들도 저거를 한 번에 제대로 그린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영가반 올라왔을 때 우리도 힘부터 배우는데 저 화살표 정확하게 표현하자.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작용점은 무조건 물체에다가 찍는 거야. 그쵸?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요 여기에 4명 있는데 4명이 다 비슷한 화살표를 그렸어요. 손도 그려야지. 신기하죠? 4명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게 F1?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동성 어떻게 그린 줄 아세요? 자, F1을 이렇게 그리고 계세요. F2를 이렇게 그리고 계세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면 뭐가 틀렸냐면요. 손이 칠판을 때립니다. 10N의 힘으로. 그러면 힘은 누가 받아요? 칠판이 받죠. 그래서 작용점은 어디다 찍는 거예요? 힘을 받은 물체한테 찍는 겁니다. 그러니 칠판의 작용점을 찍으셨어야 됩니다. 됐냐? 그래서 손이 힘을 줬을 때 힘을 준 애가 손이니까 손다 찍은 거 아니야? 아니, 힘을 준 애가 아니고 힘을 받은 애가. 그래서 받은 애한테 작용점을 찍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칠판이 여기를 맞았어요. 손이 이렇게 밀어서 10N의 힘을 준 거예요. F1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F2는요 어디다가 찍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칠판이 손을 때렸으니까 힘을 받은 애가 손이란 말이죠. 그러니 실제로 작용점은 칠판에 찍는 게 아니고 손에다가 찍는 겁니다. 요번에는 힘을 받은 게 손이니까 이렇게 찍으셨어야 돼요. 이게 바로 F2의 정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점은 힘을 준 애가 아니고 힘을 받은 애한테 찍는 거다. 그 힘을 받아서 그 물체가 변할 거니까.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을 빠른 속도로 바꾸셔야 되고요. 중학교 때 사실은 대단히 많은 내용을 배우고 온 거라서 중학교 내용을 꼼꼼하게 하시면 사실은 물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들을 저하고 잡으시면 돼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힘을 나타내는 힘의 3요소 작용점, 방향, 크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점 찍는 걸 제일 어려워하는데 작용점은 힘을 받은 물체에 찍는 거다. 받은 물체에 찍는 거다. 힘을 준 애한테 찍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요. 힘을 나타내는 기호는 화살표고요. 그 화살표에 방향, 크기, 작용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N의 힘을 1cm로 나타내면 1000N의 힘을 100cm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지면의 한계 때문에 힘의 길이에 비례해서 화살표의 길이를 잘 못 그려. 그래서 그냥 이 힘이 몇 뉴턴이야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것 뿐이야. 원래는 힘의 크기에 맞춰서 화살표의 길이가 비례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이라고 하는 거 3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물체에 작용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데 오늘 내용이 모든 물리의 근간이거든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데 이때 물체가요. 하나의 가라는 물체가 있어. 이 새끼 2kg야. 근데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F1 10N의 힘을 받고 있고 또 오른쪽으로 F2 20N의 힘도 동시에 받고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F3 10N의 힘을 10N이 아니고 5N의 힘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도 5N의 힘을 받고 있어요. F4 이렇게 네 가지 힘을 동시에 가가 받아요. 그러면 실제로 가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바뀔까?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하나의 힘만 받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최소 힘이 2개 이상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체는요. 한 번에 하나의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 힘을 동시에 받아요. 그랬을 때 이 각각의 힘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겠지만 사실은 그 변화를 한 번에 이 힘들을 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보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훨씬 더 심플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받는 여러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과정을 힘의 합성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합성할 거야. 그래서 한 개로 만들 거야. 그러면 선생님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저 가라는 물체는 사실은 신기하게 이 방향으로 5N의 힘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물체가 가만히 있다 움직이면 얘는 일로 이동해요. 됐어. 이렇게 여러 힘을 합해서 나오는 하나의 힘을 됐어. 이 힘을 저 힘들의 뭐라고 하니? 알짜 힘, 진짜 힘이야. 또는 옛날 말로 합력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해 라고 하는 이 힘은 그냥 힘이 아니고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야. 알짜 힘이야. 물체는 항상 알짜 힘만큼 변하고 알짜 힘 방향으로 바뀌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실제로 칠판에다 힘을 줬지만 얘가 안 바뀌는 이유는 이 칠판이 받고 있는 알짜 힘이 0이라서 그래.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기에 있는 저 네 가지의 힘의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을 하자. 그게 10페이지 맨 앞이야. 감각적으로 딱 봐도 알짜 힘을 구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죠. 첫 번째, 이 네 가지 힘 중에서요. 힘을 합성하는데 첫 번째 F1과 F2의 힘을 합성해 주세요 라는 기호입니다. 물리에서 플러스는 수학이랑 달라요. 더하라는 뜻이 아니고 합성하라는 뜻이거든요. 되겠어?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을 합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F1과 F2는 어떤 힘이냐면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합성하면
이 합성하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두 힘을 합성하면 얼마나 올까? 얼마일 것 같아? 얼마일 것 같습니까? 두 힘을 합성하면 이게 30N 나옵니다. 실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요, 각각의 힘을 실제로 더한 값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30N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F1과 F2 따로 그리는 귀찮은 일을 하지 마시고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30N의 힘이 작용해, 이렇게 하나만 그려도 두 개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되겠어요? 이렇게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그냥 더한 값과 같은 크기의 새로운 힘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여기에 선생님이 쓴 F라고 하는 힘하고요. F3를 합성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F라는 힘과 F3는 이제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어떻게 합성하냐면 이 F와 F3 중에서 F가 F3보다 큰 거 아시죠? 자, 합성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F의 크기에서 F3의 크기를 빼시면 합성하는 건데, 그냥 빼는 게 아니고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시는 겁니다. 저희는 F의 힘이 크니까 F에서 F3를 뺐겠죠. 되겠어? 그러니까 F는 30N이고요. F3는 5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 합성한 결과가 25N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 둘을 합성한 F-라는 힘을 구했어요. 그게 25N이고요. 그러면 이 25N이라는 힘도 힘이니까 방향 있겠죠? 어느 방향이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두 힘은 합력이 큰 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F와 F3를 따로 그리는 불편함 없이 이거 두 개를 합성해서 큰 힘 방향인 F 방향으로 25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그래서 저는 세 힘을 동시에 합성해서 저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같은 방향일 땐 더해. 반대 방향일 땐 빼는 게 힘을 합성하는 거야. 근데 꼬맹아, 생각해봐. 같은 방향이라는 건 두 힘이 몇 도를 이루고 있는 거야?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 게 같은 방향일까? 반대 방향이라는 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일까? 반대 방향은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야? 180도죠. 됐어? 반대 방향일 땐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요 180도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게? 몇 도게? 몇 도게? 설마 180도는 아니겠죠? 네, 몇 도입니까? 0도입니다. 맞아요. 자, 같은 방향일 땐 두 힘이 같은 방향 0도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반대 방향이라는 건 180도를 이루고 있다는 건데, 저 하나 물어볼게요. 3에다가 4를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 아니다. 햇님반 애들도 한다. 3 더하기 4는 얼마니? 우리 7이라고 하잖아. 그건 3도, 4도 방향을 갖지 않는, 그걸 이제 멋진 말로 스칼라라서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이라고 하는 방향을 갖는 힘이고 4라고 하는 방향을 갖는 힘이라면 3벡터에다가 4벡터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얘는 7이 아닙니다. 얘는 1부터 7까지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은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답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뭐에 따라 다를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요. 3N하고 4N이 무슨 방향일 때? 같은 방향일 때 합력은 얼마야? 7N이야. 맞아? 7N이 만들어져. 근데
하나의 물체에 4N과 3N이 반대 방향을 가리켜? 그러면 얘네들의 합력은 얼마야? 1N이야. 맞아? 이런 식으로요. 방향을 갖는 값들은 방향에 의해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합성한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배울 때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게 벡터 수학을 배우실 거거든요. 수학에서도.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려는 힘처럼 방향을 갖는 물리량들이 갖는 값들입니다. 크기만 같다고 해서 결과가 같게 나오질 않아요. 얘네들의 방향에 따라서 합성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죠? 느끼셨어요. 똑같이 3N, 4N인데 얘네들이 같은 방향 0도일 때는 합력이 7N이 만들어지죠. 근데 3N, 4N이 반대 방향인 18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 합력은 겨우 1N이 만들어져. 그렇다면 느껴봐. 이러한 방향을 갖는 값들은요. 서로 같은 방향일 때가 걔네들이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힘이다. 반대 방향일 때가 걔네가 만들 수 있는 최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3N과 4N의 힘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힘의 범위가 얼마야? 라고 하면 얘네들이 반대 방향일 땐 빼면 되니까 1N이고요. 같은 방향일 땐 더하면 되니까 7N이라서 이 사이의 힘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모근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인데 모근중학교에서 막 가져다가 꺼내다가 씁니다. 됐어? 자,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4N이라고 하는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다 주고 있어요. 이거 다 4N이야. 그리고 3N이라는 힘을 그 다음에 줄 건데 4N으로부터 3N이라고 하는 아이를 30도 각도 기울여서 줄 거야. 자, 얘는 60도, 얘는 90도, 얘는 120도. 이렇게요.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가장 변화가 커야 되는 거 누구니? 이거죠. 변화가 크려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뭐가 제일 크게 받아야 돼? 힘을 제일 크게 받는 게 누구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상위권 아이들은 사고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4N, 3N의 힘을 받는데 그래서 힘을 주고 있는 각도가 달라? 그랬을 때 합력이 제일 큰 거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합력이 제일 큰 거. 얘기해. 틀려도 돼. 너네 오늘 처음 배우는 거잖아. 몇 번이 가장 큰 힘을 만들 것 같아요? 몇 번? 찍어 그냥. 그냥 찍어. 괜찮아. 오늘은 틀려도 되고요. 다음 주엔 틀리면 안 돼요. 그게 배우기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몇 번이 제일 큰 효과? 몇 번? 그냥 찍어. 4번. 몇 번? 몇 번? 그냥 찍어. 몇 번? 1번. 몇 번? 1번. 몇 번? 1번. 1번입니다. 왜냐면 꼬맹아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때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0도. 최소의 효과가 나타날 때가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180도. 그럼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똑같은 힘이라도 그 힘 사이의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거구나. 합력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면 얘네들의 합력이 얼마인지는 각도 비교해 보시면 그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도 누가 더 클지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사이각이 작을수록 알짜 힘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얘 알짜 힘이 제일 클 것 같아. 그 다음 얘야, 그 다음 얘야, 그 다음 얘야 이게 된단 말이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같은 방향, 반대 방향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이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각도를 이해하신다면 각도가 벌어질수록 알짜 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드네?
여기까지가 생각이 가능할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랬을 때 180도일 때 가장 최소의 힘, 0도일 때 가장 최대의 힘을 만드는 거니까 사이각이 벌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달라지는 거구나. 그 각도만으로도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은 알짜인 구하는 방법은 했어요. 같은 방향일 땐 더하세요. 반대 방향일 땐 빼세요. 이거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처럼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물리 2에서 배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 1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물어본 건 너네 삼각비 했는지 확인하려고. 우리가 삼각비가 필요하거든요. 피타. 됐어? 자,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이에요.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도 180도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 각도가 0도보다는 커요. 각도가 180도보다는 작아요. 라고 하는 비스듬한 방향일 때 알자이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작도하시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알아내는 거라서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두 힘의 작용점을 붙여놓고요.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니까 여기에 있는 F1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또 다른 F1. F2의 힘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이 자체가 평행사변형이죠.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이게 합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입니다. 알겠어요? 평행사변형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합력 방향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입니다. 두 힘의 작용점 맞춰놓고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으로 화살표를 그렸을 때 이게 합력의 크기. 되겠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린 게 합력의 크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4N과 3N의 길이를 재서 그린 게 아니니까 끝과 끝만 보죠. 끝과 끝만 보면 똑같이 4N, 3N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렸는데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이만큼이야. 근데 여기 120도일 때 대각선의 길이가 겨우 요만큼이라고요.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각도가 커질수록 합력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게 납득이 되죠. 이런 얘기야. 근데 매번 작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꼬맹아, 우리 물리에서 나오는 건 90도입니다. 90도입니다. 그래서 피타를 했니? 라고 물어본 건데 꼬맹아, 평행사변형이다 보니까 여기가 90도면 알지? 여기가 90도야? 그러면 요게 작은 뭐니? 직각삼각형이네. 보여요?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얘가 얼마야? 3. 여기는 얼마야? 4. 그럼 이건 얼마니? 이거 얼마야? 5죠. 그래서 이게 알짜고 5N이네? 되겠니?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은 5보다 크겠네? 적어도 얘는 5보다 작겠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재랑 과거 대비하면 이거 말고도 얘 말고도 얘네들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 또는 자사를 생각하니까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되겠어?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알짜인 구할 때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알짜인 구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심한 문제들도 풀 수 있단 말이야. 되겠어? 얘네들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나와. 근데 비스듬한데 90도도 아닌데 나오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특수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 조건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F1, F2. 근데 얘 10N이야. 얘 10N이야. 이것처럼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힘 사이의 사이각이 120도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두 힘이 이루는 사이의 각도가 120도이고요. 두 힘의 크기가 같다면 얘는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린다고 할 때
사실은 얘는 평행 사변형이면서 뭔 줄 아세요? 이 자체가 마름모입니다. 아세요? 그렇다면은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으로 화살표를 그리는데 이 화살표 방향이 반드시 두 힘의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양변의 힘의 크기와 100% 같죠. 그러니까 얘도 10N입니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90도 하고 이 경우는 잘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보여드려요. 120도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자. 특수각. 알겠어? 특수각은 각도만 120도면 되는 게 아니야. 양변의 힘의 크기도 같아야 돼.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마름모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물체한테 하나의 힘이 아니고 다양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하나 방향을 보면서 합성해 가시면 된다. 그랬을 때 만들어진 최종의 힘, 그 힘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하고 그 알짜 힘 방향으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알짜 힘의 크기만큼 변할 겁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라고 하는데 그냥 힘이 아니고 알짜 힘을 얘기한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물리 자체가 힘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물리는 전체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말로 역학이라고 하잖아요. 역자가 힘력자예요. 힘을 배우는 과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합성할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좀 넣어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근데 그중 어떤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고 있어요. A. 근데 왼쪽으로도 10N의 힘을 받고 있어요. B. 그러면 가가 받는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가가 받는 알짜 힘의 크기 구하세요. 얼마? 0이죠. 되겠어? 힘을 합성했는데 합성한 결과 합력이 0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그래서 힘의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힘의 평형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힘의 평형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힘의 평형 상태라는 건 알짜 힘의 크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받고는 있지만 알짜 힘이 0이야. 그래서 이걸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의 평형을 만들려면 두 힘은요. 반드시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힘이 반대 방향을 그래서 이루고 있어야 알짜 힘이 0이겠죠. 되겠어? 네. 이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인데 평형 상태의 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의 평형 상태는 힘을 그래서 알짜 힘이 0이니까 힘을 안 받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상태. 되겠어? 이런 상태입니다. 되죠? 그러니 어떤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A라는 물체가. 근데 얘는 엄청나게 많은 힘을 받는데 보니까 알짜 힘이 0이야. 알짜 힘이 0이야. 그럼 시간이 지났어? 얘 어느 쪽으로 가니? 어느 쪽으로 가니? 어느 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얼마에 빠르기로 갈까? 2에 빠르기로 갑니다. 왜요? 힘의 정체는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죠. 근데 얘는 알짜 힘이 0이잖아. 그러니까 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뭐가 변하면 안 돼? 방향과 빠르기요. 되겠어? 자, 그럼 이제 멋진 말로 해봐. 너네 중학교 3학년 거 다 배우고 왔어. 그래서 빠르기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는 운동을 멋진 말로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중학교 3학년 때 등소. 이거 빠르기 안 바뀌어요. 이 뜻이죠. 근데 방향도 안 바뀌어. 등소. 뭐라고 하니? 직선 운동해요. 이렇게 중3 때 얘기해. 그래서
빠르게 안 바뀌어, 방향 안 바뀌어를 따로. 그래서 빠르게 안 바뀌어요. 방향 안 바뀌어요. 이걸 따로 등속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언니 오빠들이 너네 못 알아듣게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단어를 한 글자 줄여서 뭐라고 해? 한 글자 줄여서 5글자로 뭐라고 해? 너 아까 얘기했잖아. 맞아요. 그걸 등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등속직선 운동과 등속도 운동이 같은 말입니다. 자, 왜 같은 말인지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자의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데 알자의 힘이 0이면 안 변해야 돼. 그럼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이거 밀 거예요? 그럼 얘 가요? 근데 가고 나서 밀고 나서 나는 얘한테 힘을 안 줘요?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멈추잖아요. 힘을 안 주면 멈추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얘 왜 멈췄어요? 멈췄다는 건 속력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안 밀어도 얘는 가는 동안 힘을 받고 있어요? 무슨 힘? 무슨 힘? 너 얘기했잖아. 너 말이야. 너 말했잖아. 무슨 힘 받고 있어 얘? 무슨 힘 받을까? 마찰력이죠. 됐어. 나는 안 밀었지만 얘는 가는 내내 칠판 턱과 칠판 그 지우개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멈춘 거예요. 마찰도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 있으면 한번 퉁 하고 밀면 그 속도로 계속 갑니다. 정말 알자 힘이 0이라서 얘는 가는 동안 알자 힘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되겠어? 그래서 힘이라는 정체는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힘을 안 받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동 물체는 계속 간다. 어디에서? 어떤 물체의 힘이 절대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 우주 공간이죠. 마찰도 없죠. 그래서 거기서는 한번 물체를 탁 하고 밀면 그 속도 그 방향으로 걔는 계속 갑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런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이게 바로 힘. 되겠죠? 힘의 합력이 0인 상태를 멋진 말로 힘의 평형 상태. 힘의 평형 상태가 되면 물체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야 돼. 되겠어? 괜찮아? 오케이. 자, 이러한 힘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10페이지에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책보다는 조금 더 했어요. 이 책에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밖에 없습니다. 비스듬한 방향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선생님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말고 비스듬한 방향까지 해드렸고요. 자, 알자 힘이 0인 상태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힘은 알자 힘이고요. 이러한 알자 힘은 물체의 빠름이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힘 중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힘,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알자 힘도 있지만 거짓말 힘도 있어요. 자, 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힘이 아닌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돌림 힘이라는 게 있어. 돌림 힘이니까 이거 힘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용어가 잘못돼서 힘처럼 보이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돌림 힘은 힘이 아니야. 힘하고는 달라. 자, 물어볼게. 힘의 단위가 뭐야? 힘의 단위. 힘의 단위가 뭐야? 응?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힘의 단위 뭐야? 뉴턴이죠. 맞아요? 힘의 단위는 뉴턴밖에 없습니다. 근데 돌림힘은 힘이 아니라서 단위가 뉴턴이 아닙니다. 자, 이 돌림힘은 말에 힌트가 있어요. 뭔가를 돌리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네,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이건 힘은 아니다. 됐죠? 주원이 맞지? 선생님이 이름을 외웠다고 외웠는데 주원이 맞아? 주원아, 거기 문 열어. 자, 주원이 봐. 얘들아, 주원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주원아, 문 닫아. 문 열어.
주원이가 뭐 하고 있을까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니? 자, 원래 지금 주원이한테 선생님이 문 닫아, 문 열어 라고 했는데 사실은 닫고 열려면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이게 열어보고 이게 닫는 거죠. 얘는 문을 열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기를 축으로 이 문을 뭐 시키는 겁니까?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죠? 시계 방향으로 이 문을 회전시켰네? 이 문을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켰네? 그래서 문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 문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얘한테 돌림힘을 주는 겁니다. 그 돌림힘을 받아서 얘는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회전할 때요. 얘가 옆으로 이동이 됐습니까? 아니, 얘는 항상 고정된 위치, 얘를 중심으로 회전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단지 회전만 할 뿐 이렇게 이동해 가진 않습니다. 이동시키는 능력은 뭐고요? 힘이고요. 물체를 하나를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건 돌림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알겠냐? 네. 그래서 돌림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얘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림힘을 그래서 우리 대학에선 돌림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원어 토크라고 얘기합니다. 헷갈리니까 그냥 토크구에라고 얘기하거든요. 돌림힘은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얘기한다. 능력을 얘기해. 물체를 뱅글뱅글 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끔 하는 걸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문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벽면에 얘가 회전을 하려면 중심축이 있어. 그래서 나무 토막을 이렇게 문에다가 연결을 해서요. 여기에 경첩을 이렇게 박아놓은 거야. 나사를.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이 나사를 중심으로 얘가 회전을 할 겁니다. 자, 그 회전하는 중심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받침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받침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 내가 여기를 쿵 눌러줄 거야. 10N의 힘을 줘서 받침점으로부터 이만큼 2m 떨어진 곳에 10N의 힘을 줘서 누를 거야.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됐냐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와. 와, 얘 회전했네? 회전을 할 때 그냥 스스로 회전하지는 않습니다. 돌림힘을 받아서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그 돌림힘을 나타내는 기호가 타우. 네, 그래서 그리스어야. 됐어?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놓고 알파라고 있잖아. 그것처럼 이건 타우야. 돌림힘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 거리와 90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 쟤는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10N의 힘으로 눌렀어. 그랬더니 애새끼가 회전을 했어. 됐어? 그러면 내가 쟤한테 준 돌림힘은요. 물리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자, 저 물체가 받은 돌림힘은요. 시계 방향으로 20Nm의 돌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20Nm의 돌림힘을 받아서 회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단위도 곱하는 거구나. 네, 숫자만 곱하는 게 아니고 물리는 단위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뉴턴미터입니다. 그럼 보세요. 힘의 단위는 그냥 뉴턴이어야 되는데 얘 단위는 뉴턴미터죠? 힘이 아니라는 거야.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능력은 알자임이고요.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은 돌림입니다. 되겠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에 꼬매가 여러분들이 돌림이 일상에서 써요? 엄청 많이 썼어요. 너네 아가 때. 놀이터에 가면 뭐 있게? 시소 있죠. 놀이터에 가면 시소 있죠. 거기에 아빠가 이렇게 앉으셨어요. 80kg짜리 아빠가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앉아서 누르죠. 그러면 아빠는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르니까
이 시소를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반시계 방향의 돌리면을 아빠를 주고 계세요. 맞아요? 얼마만큼? 아빠가 80kg짜리 아빠가 앉아있으면 됐죠? 네. 아빠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 G량에다가 얼마 곱하면 9.8을 곱하면 무게대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 무게를 우리가 중력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니?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9.8은 너무 숫자가 더럽잖아. 그래서 우리 얼마 곱해? 고등학교 올라오면 10 곱해. 알겠어? 간단하라고.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됐어? 자, 이 곱하는 이 값을 우리가 G라고 표현하고 중력각도라고 읽어. 이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줄게. 지구의 중력가속도 9.8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고등학교랑 똑같이 15로 보고 계산하자. 알겠어? 네. 그러면 아빠는요 80kg니까 앉아가지고 시소를 누르겠죠. 얼마? 800N의 힘으로 쿵 하고 눌러주시네요. 그쵸? 자, 그래서 돌림의 힘은요 힘에다가 떨어진 거리,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곱해야 되니까 아빠가 주고 있는 힘은 800N,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1m. 그래서 아빠가 반시계 방향으로 주고 있는 돌림힘은 800Nm를 줘. 그래서 아빠 혼자 앉아있으면 시선은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갈 거고 여기에 땅이 없으면 얘는 계속 돌 거야. 근데 땅에 있으니까 내려다 멈추는 거지. 맞아? 자, 근데 반대편에 아들이 앉을 거야. 꼬꼬맹이가 이렇게 앉는 건데 꼬꼬맹이가 20kg짜리 아들이 앉을 거야. 그래서 아빠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균형을 맞추고 싶어. 아들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있으면 아빠랑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되겠어? 사실은 아들만 있으면 아들은 여기를 눌러서 시소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겠지? 그쵸? 아들은 어느 방향으로 시소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아들은 시계 방향으로 시소를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응? 그랬을 때 아들이 준 돌림힘이 아빠의 크기와 같으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요. 아빠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주고 아들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주는데 이 크기가 같으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안 기울어요. 알겠어? 그러면 아들은요 20kg짜리니까 200N의 무게로 누르고 있네요. 맞아요. 200N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럼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앉아있으면 될까? 얼마? 4m. 그래야 돌림힘이 800Nm가 돼서 아빠랑 같은 크기잖아. 됐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상태. 돌림힘이 0이 되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할까? 이걸 돌림힘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힘의 평형, 지금은 돌림힘 평형. 평형이라는 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돌림힘 평형이 되려면 4m 떨어진 곳에 앉아있으면 되겠네. 자, 근데 꼬맹아,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생각을 해봐요. 이 안에 무슨 규칙성이 있어요? 물리는 다 규칙성이 있는 거고요. 그것만 이해하면 숫자를 아무리 바꿔도 너네만 풀 수 있어. 자, 봐봐. 얘요. 작용한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힘의 비율 몇 대 몇입니까? 4대 1이죠. 힘의 비가요 4대 1이에요. 그럼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됩니까? 1대 4이에요. 그래서 돌림힘 평형이 되죠. 맞냐? 그래서 힘의 비가 4대 1이기 때문에 나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리 보나마나 이 새끼 1대 4여야 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래야 돌림힘 평형 상태가 됩니다. 이게 힘과 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되겠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노는데 나는 제 몸무게가 궁금해. 자꾸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놀이터에 가서 시소에 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곳에 서로 앉기. 그랬을 때 길이 비율 보시면 저 새끼하고 나하고의 몸무게 비율이 보입니다.
그거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무게 잴 때 썼던 방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돌림의 평형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뭐야?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지뢰입니다. 이 지뢰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도구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지뢰, 도르래, 그리고 인연.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한 도구를 만들어도 이 세 가지 원리 중에 뭔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뢰입니다. 이 지뢰가 바로 돌림 힘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모든 도구의 근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림 힘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니 제가 시소가 아닌 지뢰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시소 자체가 지뢰인데 지뢰는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받침점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받침점이 한쪽으로 쏠려져 있어서 여기다가 무거운 물체 A 200N짜리를 놓은 거야.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m야. 근데 나는 이 무거운 물체를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들 수 있게끔 이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힘을 줄 거야. 근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5m야. 몇 뉴턴의 힘만 있으면 되겠니? 그렇죠. 얘는 40뉴턴의 힘으로 누르면 돼. 되겠어? 누르면 돌림이 평형이잖아요. 네, 평형일 때 정지되어 있으면 그 상태로 정지되는데요. 돌림이 평형일 때는 등속도로 회전도 합니다. 그래서 등속도로 천천히 회전해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갈 수도 있어요. 되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힘의 평형이 되는 힘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40N의 힘만으로 얘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체가 회전할 때 중심축이 되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받침점, 그리고 막대가 물체에 힘을 주는 이 지점, 물체와 닿고 있는 이 지점, 이걸 우리가 작용점, 그리고 사람이 힘을 주는 이 지점, 여기를 우리가 힘점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뢰는요,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작용점, 받침점, 힘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지뢰야. 그래서 지뢰에 3요소가 있어요. 지뢰의 3요소가 지금 보신 것처럼 받침점, 작용점, 힘점이죠. 이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안 생겨도 그냥 지뢰야. 대표적인 게 누구게? 이거 알아맞혀봐. 나 뭐 그렸어? 가위죠. 어려운 그림은 아니잖아. 나 가위 그렸어. 되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종이 놓고 너네가 자를 거잖아. 그럼 보면 힘점이 어디게? 네가 힘주는 부분이 어디요? 손잡잖아. 여기가 힘점이야. 받침점이 어디게? 받침점. 어딜 기준으로 회전하게? 이거 크로스 되어 있는 여기죠. 여기가 받침점이죠. 물체에 힘주고 있는 곳이 어디게? 당연히 종이 자르는 여기겠죠. 이게 작용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가위가 사실은 지뢰 구조예요. 됐어? 이게 지뢰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렇게 안 생겼어도 이렇게 생겼어도 우리는 지뢰라고 한다. 되겠어? 자, 그중 이 지뢰 중에서 지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종류가 있대요. 그 중에서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 오고 받침점 다음에 힘점 오는 이 순서로 되어 있는 지뢰를 지뢰 중에서도 우리는 얘를 일종지뢰라고 한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가위였다. 근데 2종지뢰가 있고요. 3종지뢰가 있습니다. 지뢰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1종지뢰, 2종지뢰, 3종지뢰.
근데 이종질에는 꼬맹아 앞에 있는 두 개 위치만 바꾸면 돼. 됐어? 앞에 있는 두 힘의 위치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받침점 다음에 작용점이 와야 돼. 그 다음이 힘점이야. 대표적인 게 뭐게? 얘야 얘.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선생님 미대 나와서 그림을 잘 그려. 뭐냐? 얘 누구냐? 병따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지? 딱 봐도 병따개지? 그러면 병따개 여기다 대고 요 밑에 있는 병뚜껑 들어 올리잖아.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꾹 누르고 있는 여기가 받침점이야. 병뚜껑한테 힘을 주는 여기가 바로 작용점이죠. 맞아? 그리고 내가 힘을 주고 있는 여기가 힘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종질의 구조죠. 그래. 삼종질에는요. 스탠다드한 얘네들 가만 놔두고요. 요번에는 뒤에 있는 두 개의 위치를 바꿔요. 아까는 앞에 거 두 개 바꿨는데 뒤에 거 두 개를 바꿉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고요. 그 다음이 받침점인 구조여야 돼. 이게 너네 팔이야. 이게 우리 팔이야. 선생님이요. 이렇게 팔에 이렇게 손에다가 공 잡고 있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공을. 근데 이걸 이렇게 들어올리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올리죠. 그랬을 때요. 여기 있는 뼈다귀요.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고 누군가가 들어올리고 있죠. 누가요? 이 뼈다귀 누가 들고 있어? 여기 있는 근육이요.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두박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됐어?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서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어? 근육이 뼈다귀에 연결되어 있어서 근육이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여기가 힘점이야. 그러면 내 손이 물체에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이 손이 있는 여기가 작용점이야. 맞냐? 그럼 받침점은 어디냐? 어딜 중심으로 돌았냐? 여기 팔꿈치요. 그죠? 여기 팔꿈치가 받침점. 그래서 우리 손은 삼종질입니다. 삼종질. 이렇게요. 지뢰는 굳이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저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지뢰거든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뢰를 썼더니 됐어. 여러분들 실제로 물체를 직접 들면 200N의 힘을 줘야 되는데 나 40N의 힘만 줘도 저 물체 들었네? 오케이. 그래서요. 여기에서 40N의 힘으로 꾹 눌러가지고 얘가 이렇게 오게 해서 그래서 물체가 여기 올라간 거야. 이런 느낌. 됐죠? 그랬을 때 물체가 올라간 이 높이가 1m라고 치자. 그러면 1m 올리려고 내가 몇 미터 눌렀게 생각해. 저는 연가 수업을 주로 해서요. 애들한테 잘 안 가르쳐줘요. 혼자 생각해보라고 하거든요. 저 몇 미터일게요. 그거 어떻게 풀까? 저거 푸는 방법 모를까? 말해. 너네가 그동안 다 배운 내용이야. 뭐 이용하면 될까? 몇 미터일 것 같아요? 몇 미터? 저 41도. 응? 이거 40m이에요. 이거 몇 미터 눌러야지 제가 1미터 올라갈까? 신기하죠? 그걸 못 씁니다.
어떻게 알지? 이거요. 뭐가 보여요? 이건 초딩 때 배웠습니다. 뭐가 보이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문이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비가 얘가 1대 5면 이 길이비도 1대 얼마여야 되니? 5m. 그래서 얘가 1m 올라가니까 당연히 5m 내려오는 게 작용합니다. 됐어? 물리는요 그렇게 현란한 수학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수학은 됐어? 네. 우리가 푸는 물리원, 물리2에는 너무 넘치는 거죠. 우리는 많이 써봤자 삼각형입니다. 피타입니다. 그거밖에 안 써요. 닮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지뢰를 사용하니까 힘이 조금 드네? 그거 나도 알겠어. 근데 사실은 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이 물체를 1m 들어 올리려면 나는 저 물체에 200N짜리를 들어 올리려면 200N의 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1m 들어 올려야 나는 이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까지 가겠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배웠죠.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행위를 뭐 했다라고 한다? 1. 맞습니다. 눈에 일한 거예요. 내가 한 일 얼마니? 얼마? 힘 곱하기 얼마? 200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지뢰를 안 쓰고요. 내가 직접 저 200N짜리를 1m 들어 올리려면 나는 200N의 힘을 줘서 1m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200줄이야. 근데 난 지뢰 썼잖아. 그 지뢰를 써서 지뢰한테 준 힘이 얼마일까요? 지뢰라는 도구를 쓰니까 5m 떨어져 있는 곳에 겨우 40N의 힘만 주면 이 새끼가 들어 올려져. 아, 무거운 물체를 되게 쉽게 드네? 그죠? 이렇게 원래 힘보다 더 적은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우리는 힘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의 대다수는 힘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 거죠. 힘의 이득을 본 겁니다. 얼마나 줄였어? 말해. 얼마나 줄였어? 얼마나 줄였어? 원래 힘의 5분의 1줄. 그죠? 도구를 쓰는 목적은 무거운 걸 쉽게 들려고. 5분의 1N, 5분의 1만큼 힘을 줄여서 40N의 힘으로 저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었어. 와. 그럼 내가 한 일은? 지뢰를 사용하니까 내가 한 일은? 그게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얘를 지뢰를 쓰니까 40N의 힘으로 누르니까 애가 움직이는 건 맞아. 근데 얘가 1m 올라가려면 난 몇 m를 눌러야 되냐? 5m 눌러야 돼. 직접 든 것보다 거리는 뭐했냐? 손에다 붙였어. 그렇죠? 거리에 손에다 봤습니다. 거리에 손해를 봤어. 쓸데없이 거리 더 많이 늘어났네? 그걸 손해봤다 그래요. 몇 배 늘어났어? 5배 늘어났어 원래보다. 그죠? 5배 늘어났죠. 그러면 지뢰를 사용해서 내가 한 일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이득을 본 거야, 손해를 본 거야. 힘은 이득을 봤는데 거리 손해를 봤네? 그죠? 그럼 내가 한 일은? 지뢰를 이용해서 한 일은 지뢰에다가 준 힘에다가 그 지뢰를 밀고 가는데 됐어? 이동한 거리를 곱해야죠? 얼마입니까? 200줄입니다. 한 일 어때요? 똑같네? 됐습니까? 네. 이래는 이득이 없습니다. 지금 21세기가 아니고 25세기가 돼도 어떤 도구를 만들어도 이래는 이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힘을 줄인 만큼 거리가 반드시 늘어납니다. 모든 도구들은 힘을 줄인 만큼 100%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일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되겠어요? 이걸 우리는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가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아무리 도구를 써도 일의 양은 변할 수 없다는 게 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써서요. 조금만 힘줘도 움직이네?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되겠어? 모든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에는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물체를 직접 올리면서 한 일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한 일이나 됐어? 물체를 똑같은 높이만큼 들어 올린다면 한 일의 양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모든 도구는 일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머리를 살짝만 써보실래요? 보면 이종지례가 병따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용은 이해를 하셨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마셔야 됩니다.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가 1m입니다. 작용점에서 힘점까지가 얼마냐면 3m입니다. 실제로 병뚜껑을 들어 올리려면 얼마의 힘이 필요하냐면 병뚜껑한테 200N의 힘을 줘야 병뚜껑이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실제로 힘을 얼마 줘야 저 병뚜껑을 딸 수 있을까요? 이 얘기예요. 병뚜껑한테 실제로 200N의 힘을 줘야 병뚜껑이 들어 올려질 거야. 그러면 나는 이곳에 얼마의 힘을 줘야 저 병뚜껑을 들어 올리는 그래서 돌림힘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몇? 얼마? 맞아요. 얘들아, 선행 배울 때 틀리는 거 괜찮아. 여기서 그러니까 하면 내가 생각을 막 얘기해줘야 5개념이 있으면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단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럼 여기 올 이유가 없어. 그냥 인강 들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50N인데 선생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그거요. 아까요.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여기 길이가 1대 5니까 힘이 5대 1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길이는 뭘 기준으로 재는 받침점을 중심으로 재는 겁니다. 되겠어?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 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비율과 힘의 비율이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받침점이 여기니까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는 0입니다. 그죠? 자, 받침점이 여기니까 힘점까지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힘점까지의 길이는 4입니다. 1대 3이 아니고 1대 4입니다. 모든 길이는 받침점을 기준으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점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길이비가 1대 4야. 그러니까 힘은 4대 1만큼만 필요해. 그러니 물체에 실제로 작용해야 되는 힘이 200N이니까 내가 줘야 되는 힘은 겨우 50N이면 되겠네?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러한 지뢰를 이용한 또 다른 도구가 도르래예요. 도르래는 사실은 그냥 이 자체가 지뢰인데 우리가 따로 얘기하는 것 뿐인데 보면 들어. 자, 보시면 도르래가 두 종류가 있다. 우리는 사실은 일반고에서는 도르래를 하나밖에 안 배우는데 들어보세요. 도르래 중에서 이렇게 천정에 실이 매달려서 이렇게 도르래가 매달려 있어. 됐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실을 양쪽으로 늘어뜨려서 한쪽에는 무거운 물체 200N짜리를 놓고 한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새끼 올라가고 얘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랬을 때 도르래가 이렇게 돌아. 그래서 도니까 도르래라고 부른 거야. 돌아서 도르래라고 이름 붙인 거야. 근데 도르래 중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 도르래를 실에 걸쳐 놓는 거야. 천정에 매달아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에 걸쳐 놓고요. 이 도르래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200N짜리 물체를 매단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실을 당길 거야. 그러면 도르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체도 따라 올라가지. 됐어?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도르래도 돌아. 그러니까 얘 이름도 도르래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도르래는요. 내가 이걸 잡아당겨서 이 새끼가 돌더라도 물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얘는 돌기만 하지 도르래 자체가 물체랑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
그 높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고정도르래입니다. 이름이 고정도르래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얘는요. 됐어.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길 때요. 얘가 돌면서 물체랑 똑같이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도르래는 높이가 움직여.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움직도르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생긴 거 되게 유사하게 생겼는데 얘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요. 이 고정도르래 200N짜리 물체가 있어. 나 이거 잡아당길 거야. 몇 뉴턴의 힘으로 당겨야 얘가 올라갈까? 얘를 들 수 있는 최소한의 힘. 얼마일 것 같아요? 200. 물체의 무게 그대로 줘야지 얘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의 이득 받냐 안 받냐? 못 받죠. 그러면 얘 1m 올라갈 거야. 나 이 실 몇 미터 내려줘야 돼? 몇 미터? 1m. 힘의 이득을 못 받으니까 거리에 손해도 안 봅니다. 그러니 물체가 올라가면서 받은 일 200줄이고 사람이 한 일도 200줄이고 와이씨. 그러면 이건 도구 중에 이상하잖아. 힘의 이득을 못 받는데 이런 도구 왜 써? 모든 도구가 다 힘의 이득을 보는 목적을 갖는 건 아닙니다. 얘 목적이 뭘까요? 고정도르의 목적은 힘의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고요. 단지 뭘 바꿔준 걸까? 고정도를 안 쓸 때와 쓸 때 차이점이 뭘까요? 힘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만약에 고정도를 안 쓰고 얘를 들어 올리려면 내가 힘을 위쪽 방향으로 줬어야 됩니다. 근데 고정도를 연결해서 내가 20을 잡아당길 때 아래쪽 방향으로 힘주잖아. 되겠어? 그래서 고정도레를 사용하는 목적은 힘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쓰는 게 고정도레예요. 우리가 현재도 가장 많이 돈 주고 사는 도구가 얘입니다. 고정도레. 이걸 왜 써요? 우리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렇게 우물에 지하수 고이게끔 해가지고 이 지하수를 퍼먹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지하수,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보일 정도의 깊이를 파야 되니까 옛날에 우물의 깊이가 10m 이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엄청 깊어요. 엄청 깊은 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이 장난치다 여기 빠지면 죽는 거예요.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깊어요. 근데 이 지하수의 물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우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서 물을 풀 수가 없잖아. 너무 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두레박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연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실이 있고 여기 두레박이 이렇게 있어서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해서 나는 이 실을 당기면 얘가 올라오죠.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야. 고정도레. 근데 잘 봐. 이 고정도레 이 자체가 지뢰다. 받침점 어딜게요? 이 자체가 이렇게 된 지뢰입니다.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여기가 물체에 힘을 주는 여기가 작용점. 그리고 이 실을 당기니까 여기가 바로 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도르래가 작용점, 받침점, 힘점. 이 새끼 일종지뢰구나. 되겠어? 고정도르래가 일종지뢰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거 기립이 봐봐. 몇 대 몇이야? 기립이 몇 대 몇이야?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기립이 몇 대 몇일까? 1대 1이죠. 되겠어? 기립이가 1대 1이니까 힘의 비도 몇 대 몇이야? 1대 1입니다. 그래서 힘의 이득을 못 보는 겁니다. 힘의 방향만 바꾸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힘의 이득을 보는 도구도 있지만 거꾸로 힘의 손해를 보는 도구도 있어요. 힘을 더 많이 줘야 되는 도구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눈썹 뽑을 때 쓰는 쪽지기가 그렇고요. 아빠가 하는 낚싯대가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이종질입니다. 움직도로예요. 잘 보시면요. 얘가 이게 지뢰인데요. 여기 가운데가 받침점이 아니고 물체를 잡아당기는 여기가 작용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힘을 주면 여기가 힘점이야. 받침점이 어디냐고요? 이 라인이 받침점입니다. 이게 받침점입니다.
실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끌고 올라갈 때 얘가 돌면서 어딜 중심으로 축으로 도냐면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축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받침점입니다. 여기를 축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그럼 잘 봐. 길이를 잴 때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는 R입니다.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R입니다. 길이 비가 1대2예요. 그러니까 힘의 비가 2대1일 수밖에 없어요. 길이 비가 1대2. 받침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병따기랑 똑같습니다. 이중질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보다 힘점까지의 거리가 두 배 멀죠? 되겠어? 작용점까지보다 힘점까지의 길이가 1대2야. 그러면 힘의 비율은 2대1이지. 그러면 200N짜리 물체를 잡아당길 때 나 여기 힘 얼마 주는데? 100N. 그래서 움직도래는 힘의 이득을 봅니다. 힘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정확하게 힘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움직도래를 물체에다가 연결하면 무거운 물체를 가볍게 들 수 있죠. 이거를 만들어 쓴 최초의 과학자가 정약용입니다. 그거 가지고 수원성 만들 때 쓴 거고요. 얘가 거중기입니다. 이게 거중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축바퀴라는 게 있어요. 축바퀴인데요. 가운데 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받침점 이렇게 되어 있는 작은 도르래와 큰 도르래가 같은 받침점에 연결되어 있고요. 작은 도르래에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야. 그래서 300N짜리 물체를 매달아 놓고 긴 바퀴에 있는 실을 잡아당겨서 예를 들어 올릴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자체가 질이에요. 여기가 받침점이 맞습니다. 여기가 물체에 힘을 줘야 되는 여기가 작용점이고 내가 힘을 주는 여기가 힘점이에요. 근데 짧은 바퀴의 반지름은 R이고 긴 바퀴의 반지름이 됐어. 네, 3R이라고 칠게요. 길이 비가 1대3입니다. 그러면 힘의 비는 3대1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길 때 필요한 힘이 얼마? 100N의 힘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해. 그래서 얘가 1m 올라갔어. 몇 미터 내려야 돼? 몇 미터 내려야 돼? 3m 내려야죠. 힘의 이득을 본 만큼 반드시 거리의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래야 한 일이 일정하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야. 얘를 축바퀴라고 하는 거야. 다 지냈을 거야. 이런 거.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이렇게 지뢰, 도르래, 축바퀴 다 돌림 힘이 근간이야. 도구에 사용되는 힘이 돌림 힘이야. 되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구를 만든 거고 도구에는 일의 원리라는 것도 성립한다.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봐서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1페이지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운 그래서 도구를 이용한 거 돌림힘 얘기하고 있어요. 되겠어? 돌림힘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내용은 간단한데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을 응용하는 게 좀 어려운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돌림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거 가지고요.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냐면 18페이지 잠깐 넘어올래? 자, 18페이지예요. 되죠? 네, 위에 있는 핵심 체크는 조금 이따가 하고 놔두고요. 왼쪽에 있는 1, 2번 문제 보여요? 1, 2번 해볼래요?
근데 이걸 수업하면서도 선생님이 좀 그런 게 너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내신 때문에 수업이 없잖아? 그러면 3주 지난 후에 왔을 때 이걸 좀 기억하고 와야 되는데 머리를 하얗게 비우고 오면 안 된다. 했어요. 뒤에 있는 답안지로 채점도 해볼래요? 항상 앞으로 숙제 드리면 채점까지 해가지고 오는 게 숙제예요. 틀린 거 다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할 게 뭔지 체크해서 오셔야 수업을 13번 하면서 이 무거운 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숙제 해가지고 오기. 채점 예쁘게 해봐. 선생님이 설명할 게 있는지 체크해볼게. 첫날이라서 조금 적응할 때까지가 조금 낯설긴 한데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뢰 있어. 거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지뢰한테 F라는 힘을 줘서 무게가 W인 물체를 놓여있는 지뢰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평을 유지한다?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뭐? 돌림힘, 평형 상태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눌러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줄 거고 사람이 이렇게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도 줄 건데 그 크기가 같아서 그래서 돌림힘 평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아야 되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요 길이가 받침점으로부터 B만큼 요 길이가 A만큼 앞으로 고등학교 물리는 숫자를 잘 안 줘요. 문자 줘요. 그래서 조금 낯설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게 계산에 훨씬 더 그래서 유리해. 복잡한 숫자 안 주고 그냥 문자 계산하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 느껴봐야 되니까 처음이니까 연습해보자. 꼬맹아 얘 무게가요. 그래서 네 200N이야. 얘 50N이야. 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힘의 비가 4대 1이잖아. 그럼 길이비는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 4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물체의 무게에다가 B를 곱한 값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시계 방향의 돌림이 F에다가 A를 곱한 값이랑 같아야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1번 F라고 하는 건 넘겨 W 곱하기 A분의 B값이면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B가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자, B는요. 이 거리는 1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4 떨어졌다가 나중에 5 떨어지고 무슨 누를 거야? 그러면 힘의 크기는 점점 뭐 하겠어? 줄어들겠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B의 거리는 일정하고 A는 점점 자, 떨어져 있는 A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B가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같은 힘으로 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냐? 자, 여기 4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50N의 힘을 주면 200N 들어요. 근데 4가 아니고 5만큼 떨어진 곳에 똑같이 50N의 힘으로 누르면 250N째 들어올릴 수 있잖아요. 맞아? 이런 얘기. 떨어져 있는 거리가 4가 아니고 5도 아니고 6만큼 떨어졌어. 근데 똑같이 50N의 힘으로 눌러. 그럼 얼마짜리 들을 수 있어? 라는 얘기잖아요. 300N까지 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얘는 맞아요. 세 번째,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무게에 의한 돌림힘과 힘에 의한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상태겠죠. 2번 보시면 그림은 균일한 직류면체 막대의 한쪽 끝에 받침대로 받치고 다른 쪽으로 손으로 받쳐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게 한다. 자, 밑줄 쳐. 수평 유지, 돌림 평형. 이제 물리면요. 거기에 있는 말이 뭔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수평을 유지한다는 거 돌림이 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봐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요. 이렇게 막대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물체는요. 다 질량이 있죠. 무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막대의 무게가 100N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모든 힘은 다 한 점에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100N의 무게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해서 100N이잖아. 근데 그 100N이라고 하는 이 막대의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걸 수업 시간에 배웠지. 그 점이 뭐야? 그 물체의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해? 그 점을 뭐라고 해? 무게중심점 바보야. 그러면 이렇게 균일한 막대의 무게중심점은 어디 있어? 정 가운데. 여기에 그냥 100N짜리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체가 100N이든 1000N이든 이 길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됐어? 무게중심점을 잡아서 거기에 그 무게가 쏠려서 작용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자, 그러니 얘는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이 막대기의 길이가 4m래. 그러면 됐어? 네, 받침점으로부터 물체의 무게가 작용하는 여기까지 2m죠. 맞냐?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이게 작은죠. 저기가? 네, 작은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이쪽으로 힘줄 거냐? 되겠어? 그럼 꼬맹아,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물체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작용점. 여기가 내가 힘을 주는 힘점. 이런 얘기. 그러면 길이는 무조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길이져야 돼. 작용점의 힘점의 길이 비율이요. 여기가 2m, 여기는 4m. 1대 2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힘의 비율은 2대 1이어야 되네. 그러니까 나는 100N의 힘으로 떠받들고 있어도 얘 들 수 있어.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손이 받치는 힘의 크기가 뭐야? 1대 2인데 왜 100이 나와? 50이 나와야죠. 이거 100N이야. 100N의 절반이니까 50N이야. 자, 그래서 손이 막대를 받치는 힘은 50N입니다. 무게의 절반입니다. 알아들으셨길 바라고요. 1번 볼게요.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 중력, 이 무게, 이거에 의한 돌림힘은요. 그래서 힘 곱하기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100N 곱하기 2m라서 막대가 작용하고 있는 돌림힘은 200Nm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무게가 나오면 그 물체의 그래서 무게 중심점을 찾아서 됐니? 거기에 그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쉽지 않은 얘기를 조금 쏟아냈어요. 네, 2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쏟아냈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안정성 하고요. 어려운 이거 다 수능 문제거든요. 수능 문제 되게 골 때립니다. 우리나라 수능은 뭐 이거 엄청 좋은 사람들이 만들고 엄청 좋은 애들이 만든 거거든요.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분만 끊었다 가죠.